안녕하세요. AWS 트레이닝 앤 서티피케이션 팀의 테크니컬 트레이너 조재구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컨테이너를 위한 아마존 EKS 서비스에 대한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육과정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엔터프라이즈 수준에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트를 조정하는 데 따른 문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두 번째, 쿠버네티스의 기본 개념 및 용어를 설명하고, 세 번째, 쿠버네티스 관리형 인프라 관리를 위한 EKS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합니다. 네 번째, EKS의 다양한 스케줄링에 대한 옵션을 설명하고, 다섯 번째, 파드가 서로 통신하는 방법과 EKS에서 데이터를 공유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여섯 번째, 그리고 EKS에서 보안을 설정하는 방법과 EKS 업그레이드 처리 및 방법 등에 대해 설명을 하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쿠버네티스를 관리하는 아마존 EKS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개념 이해를 돕는 샘플 예제들을 이용하여 설명하게 됩니다. 우선 컨테이너화 및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확장의 바탕이 되는 몇 가지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컨테이너란 무엇입니까? 디지털 세계에서 컨테이너화는 운용체제 수준에서 발생하는 가상화의 한 형태입니다. 컨테이너는 가상 머신과 유사하지만 훨씬 가벼우며 애플리케이션 코드와 해당 코드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라이브러리만 포함합니다. 실행 중인 각 컨테이너는 컨테이너 이미지의 인스턴스입니다. 이 이미지는 사용자 요구에 따라 퍼블릭, 즉 공개되는, 또는 프라이빗, 공개되지 않은 레지스트리에 저장하는 변경 불가능한 객체로 관리됩니다. 컨테이너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두 기술을 모두 활용하여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매우 큽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전통적인 모놀리스틱 아키텍처를 경량화된 서비스로 실행하고 잘 정의된 API를 사용하여 통신하는 독립된 구성 요소들로 분해됩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은 반복 속도를 높이고 복원력, 효율성 및 전반적인 민첩성을 향상합니다. 예를 들어 화면상에서 기존 아키텍처에서 보이는 주문 UI를 보겠습니다. 이 주문 UI란 프로그램은 같은 프로그램 앱 내에 다른 프로그램들과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같은 주문 앱 내에 다른 프로그램들이 오류를 발생하거나 시스템 자원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 주문 UI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되어 있는 경우를 보시면 모든 프로그램들이 독립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서 다른 프로그램의 오류로부터 종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안정성을 크게 확보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주는 장점이 많은데 이를 쉽게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컨테이너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유용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개발할 때는 확장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단일 호스트에서 하나 또는 두 개의 컨테이너를 실행하는 것은 매우 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백 개의 컨테이너로 구성된 호스트가 수십 개가 있는 환경을 스테이징하고 테스트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백 개의 호스트와 수천 개의 컨테이너가 있는 전체 프로덕션 환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엔터프라이즈 규모의 클러스터 환경을 관리하게 되어 클러스터 관리가 매우 어렵게 됩니다. 가용성, 복원력, 성능 등을 극대화하기 위해 컨테이너들을 인스턴스에 지능적으로 배치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입니다. 즉, 시스템 내 모든 것의 상태를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메모리 및 네트워크 포트와 같은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는 인스턴스는 무엇입니까? 컨테이너가 중단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로드 밸런서에 연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지속적인 통합, 지속적인 전달, 즉 CI/CD를 촉진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즉 컨테이너를 규모에 맞게 어떻게 관리해야 합니까? 그렇죠. 이런 고민으로부터 컨테이너를 관리를
좀 더 편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술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미 이런 컨테이너 관리 플랫폼은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컨테이너 관리 플랫폼은 기본 하드웨어 인프라 및 애플리케이션 요구사항에 따라 컨테이너의 스케줄링 및 배치를 처리합니다. 또한 네트워킹, 스토리지, 보안, 모니터링 및 로깅과 같은 다른 서비스와의 통합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런 컨테이너 관리 플랫폼에는 아마존 ECS, 도커 스원 모드와 같은 네이티브 도구 또는 쿠버네티스와 같은 오픈소스 플랫폼 등 다양한 옵션들이 있습니다. 관리 플랫폼은 컨테이너 기반 워크로드를 설계할 때 결정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쿠버네티스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아마존 일라스틱 컨테이너 서비스 포 쿠버네티스를 통해 AWS에서 네이티브 업스트림된 쿠버네티스를 사용하여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배포, 관리 및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EKS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쿠버네티스의 핵심 개념과 용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쿠버네티스는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의 배포, 조정 및 관리를 자동화하기 위한 오픈소스 시스템입니다. 쿠버네티스는 애플리케이션을 배포, 유지 관리 및 확장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총체적으로 제공하는 프리미트라고 하는 알려진 구성 요소 집합을 정의합니다. 쿠버네티스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는 느슨하게 결합되고 매우 확장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플랫폼 자체가 다양한 워크로드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쿠버네티스는 매우 강력하고 활발한 커뮤니티를 보유하고 있는 GitHub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쿠버네티스는 온프라미스 서버 외에도 여러 클라우드 제공업체를 지원합니다. 쿠버네티스 API는 AWS 내부와 온프라미스 모두에서 리소스를 추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확장 가능한 단일 계층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AWS에서 쿠버네티스를 사용하는 경우 AWS 플랫폼의 규모, 성능 및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으며 온프라미스에서 컨테이너를 디플로이먼트 하는데 동일하게 사용했던 익숙한 쿠버네티스 API를 계속 사용합니다. 쿠버네티스는 보그라고 알려진 내부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하여 구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쿠버네티스 1.0은 2015년 7월 20일에 처음 공개되었습니다. 쿠버네티스 1.0 릴리즈와 함께 구글은 리눅스 파운데이션과 협력하여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파운데이션을 만들어 쿠버네티스를 시드 기술로 제공했습니다. 쿠버네티스라는 이름은 조타수 또는 조종사를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했으며 가버너와 사이버네틱스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종종 가운데 문자 8자를 K8S로 축약하여 부르기도 합니다. 쿠버네티스는 마스터 또는 워커 아키텍처를 사용합니다. 마스터는 클러스터를 조정하며 노드는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작업자입니다. 마스터 구성 요소는 클러스터의 주요한 제어를 담당합니다. 마스터 구성 요소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컨트롤러 관리자는 클러스터 이벤트를 감지하고 이에 응답하는 컨트롤러라는 백그라운드 스레드를 실행합니다. 클라우드 컨트롤러는 클라우드의 공급자와 상호작용합니다. 스케줄러는 새로 생성된 컨테이너가 실행될 노드를 선택합니다. API 서버는 쿠버네티스 API를 노출하며 쿠버네티스 컨트롤 플레인의 프론트엔드 역할을 수행합니다. API 서버는 클러스터에서 마스터로의 모든 통신을 처리합니다. 다른 마스터 구성 요소는 원격 서비스를 노출하여 통신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평적으로 확장하여 필요에 따라 더 많은 인스턴스를 디플로이먼트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마스터는 또한 네임 확인용, 큐브 DNS와 같은 추가 기능, 대시보드 및 그 밖의 네이티브 및 타사 서비스의 모니터링 및 로깅을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마스터 외에도 쿠버네티스의 코어 지속성 계층인 애시드를 실행해야 합니다. 애시드는 가용성이 뛰어난 분산 키값 스토어로서 중요한 클러스터 데이터와 상태가 저장됩니다. 쿠버네티스 디플로이먼트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 선택적으로 마스터와 애시드를 동일한 인스턴스에 배치하여 컨트롤 플레인 지원에 필요한 인스턴스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서비스가 쿠버네티스의 컨트롤 플레인을 구성합니다. 이제 쿠버네티스 런타임 환경을 지원하는 노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드는 쿠버네티스의 워커 머신입니다. 워커 노드는 파드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포함하며 마스터 구성 요소에 의해 관리됩니다. 파드는 공유 네임스페이스와 컨테이너 실행 방법에 대한 사양이 있는 하나 이상의 컨테이너로 구성된 그룹입니다. 파드는 디플로이먼트, 확장, 복제를 위한 쿠버네티스 내 기본 구성 요소입니다. 파드의 컨테이너는 항상 공동 배치되어 함께 예약 및 관리됩니다. 즉, 한 파드에 있는 컨테이너들을 노드 전체에 분할할 수 없습니다. 파드 내 애플리케이션은 서로 쉽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고 공유 볼륨에 액세스할 수 있으므로 파드 내에서의 데이터 공유와 컨테이너 재시작 시 데이터 지속성 유지가 용이합니다. 개별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와 마찬가지로 파드는 내구성 있는 엔티티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휘발성 있는 엔티티로 간주됩니다. 파드는 아마존 ECS 서비스의 태스크와 거의 유사합니다. 파드 외에도 각 워커 노드에는 호스트의 네트워크 규칙을 유지 관리하고 필요한 연결 전달을 수행하도록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큐브 프록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드는 또한 컨테이너 런타임을 실행합니다. 쿠버네티스는 여러 런타임을 지원하며 도커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큐블렛은 워커 노드에서 실행되는 기본 에이전트입니다. 큐블렛은 API 서버에 연결하여 통신합니다. 또한 파드에서 실행되고 있는 컨테이너가 올바르고 정상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큐블렛은 마스터의 API 서버 또는 로컬 구성 파일에 의해 노드에 할당된 파드를 감시하고 필요한 볼륨을 마운트하고 보안 정보를 다운로드하고 도커를 사용하여 파드의 컨테이너를 실행하고 주기적으로 요청된 컨테이너 활동성 조사 또는 상태 확인을 실행하고 노드의 상태를 시스템의 나머지 부분에 다시 보고합니다. 가용성을 유지하기 위해 컨트롤 플레인 및 노드는 일반적으로 여러 가용 영역에서 오토스케일링 그룹에 의해 배포됩니다. 마스터 구성 요소는 클러스터의 모든 머신에서 실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가용성을 위해 마스터 구성 요소는 일반적으로 전용 호스트 그룹에서 실행되며 사용자 컨테이너는 마스터 위에서 스케줄링되지 않습니다. 중복성 및 복원력을 위해 단독 객체가 아닌 파드 복제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리플리카 셋은 언제든 주어진 시간에 특정 개수의 파드 복제본이 실행되게 합니다. 리플리카 셋을 직접 생성 및 관리할 수 있지만 디플로이먼트를 통해 리플리카 셋을 관리하는 것이 더 일반적입니다. 디플로이먼트에서 리플리카 셋을 소유하며 다음과 같이 관리합니다. 디플로이먼트에서 원하는 상태를 설명하면 디플로이먼트가 실제 상태를 제어된 비율의 원하는 상태로 변경합니다. 디플로이먼트를 사용하면 이들이 만드는 리플리카 셋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디플로이먼트는 여러 개의 파드를 한 번에 명령적 방식이 아닌 선언적 방식으로 조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앞서 언급했듯이 파드는 필요에 따라 생성되고 폐기되는 휘발성 객체입니다. 파드가 다른 파드의 안정적인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원할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쿠버네티스에서 서비스란 여러 파드의 논리적 컬렉션과 여기에 액세스하는 수단입니다. 서비스는 사용 가능한 파드의 집합으로 계속 업데이트되므로 파드가 다른 파드를 계속 직접 추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예에서 왼쪽에 있는 프론트엔드 웹 애플리케이션은 오른쪽에 있는 백엔드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해야 합니다. 어떤 특정 파드와 통신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백엔드 애플리케이션의 인스턴스에 안정적으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서비스는 포트 80에서 요청된 앱에 대한 연결을 허용하고 해당 파드에 대해 구성된 대상 포트 2에서는 13721을 사용하여 앱은 db앱이라고 하는 레이블이 있는 파드에 매핑합니다. kubectl 명령은 주어진 클러스터에서 Kubernetes API 서버와 통신하기 위한 명령줄 인터페이스입니다. 이 명령은 Kubernetes 클러스터 관리자를 제어합니다. kubectl은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및 관리를 위한 다목적 도구로서 리소스를 생성하고 클러스터 및 리소스에 대한 세부 정보를 확인하고 문제 해결 도구에 접근하는 명령을 제공합니다. 또한 kubectl 명령은 리소스를 롤아웃, 조정 및 자동 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즉 kubectl은 클러스터 내 서비스를
오케스트레이션 하기 위한 필수 도구입니다. 쿠버네티스에는 대시보드라는 웹 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도 있습니다. 대시보드를 사용하여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 배포,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 문제 해결, 클러스터 및 이에 수반한 리소스 관리, 클러스터에 실행 중인 애플리케이션의 개요 확인, 클러스터의 쿠버네티스 리소스 상태 정보 조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쿠버네티스는 강력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이지만 모든 인프라를 관리하는 것은 복잡하기도 합니다. 그럼 EKS가 어떻게 이를 지원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마존 EKS는 AWS에서 쿠버네티스를 사용하여 컨테이너식 애플리케이션을 손쉽게 배포, 관리, 확장할 수 있는 관리형 쿠버네티스 컨트롤 플레인 서비스입니다. EKS는 여러 AWS 가용 영역에 걸쳐 쿠버네티스 관리 인프라를 실행하여 단일 장애 지점을 제거합니다. EKS는 로드 분산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스, 역할 기반 액세스 제어를 위한 IAM, 파드, 네트워킹용 VPC 등 다른 AWS 서비스와 긴밀하게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AWS는 아마존 EKS 사용자가 AWS 서비스와 기능을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쿠버네티스 코드 베이스에 기여하는 등 쿠버네티스 커뮤니티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EKS는 네이티브 업스트림 쿠버네티스를 실행합니다. 즉, 독점 서비스가 아닙니다. EKS는 공인 쿠버네티스 준수 서비스이므로 쿠버네티스 커뮤니티의 기존 플러그인과 도구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프라미스 데이터 센터에서 실행 중인지 퍼블릭 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실행 중인지에 상관없이 아마존 EKS에서 실행 중인 애플리케이션은 표준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실행 중인 애플리케이션과 완벽하게 호환됩니다. 즉, 코드를 리팩터링하지 않고 표준 쿠버네티스 애플리케이션을 아마존 EKS로 쉽게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표준 쿠버네티스 디플로이먼트에서 고객은 컨트롤 플레인의 모든 요소를 설계, 구성, 유지, 관리하고 워커 노드를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관리는 파드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고 컨테이너화하는 작업에 추가됩니다. EKS는 확장 가능하고 가용성이 뛰어난 컨트롤 플레인을 제공합니다. 아마존 EKS 서비스는 각 클러스터의 애시드 지속성 계층과 쿠버네티스 API 서버의 가용성과 확장성을 자동으로 관리합니다. 아마존 EKS는 높은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3개 가용 영역에서 쿠버네티스 컨트롤 플레인을 실행하고 비정상 마스터를 자동으로 감지해 교체합니다. 이를 통해 쿠버네티스를 실행하는 데 따른 운용 부담을 현저히 줄이고 AWS 인프라를 관리하는 대신 애플리케이션 구축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EKS를 실행하려면 제공된 AMI, 아마존 머신 이미지 및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워커 노드의 클러스터를 프로비저닝합니다. EKS는 가용성이 높고 안전한 구성으로 쿠버네티스 컨트롤 플레인의 프로비저닝, 조정, 관리 작업을 처리합니다. 그런 다음 그래픽 또는 명령줄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EKS 클러스터에 연결하면 다른 쿠버네티스 환경과 동일한 방식으로 쿠버네티스 애플리케이션을 EKS 클러스터에 배포할 수 있습니다. 그럼 EKS 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EKS는 네이티브 AWS 구성 요소를 사용하는 고가용성 단일 테넌트 인프라입니다. 마스터 구성 요소는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가 전면에 배치된 자체 버추얼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실행됩니다. 서비스와 애시드는 별도의 오토매틱 스케일링 그룹에 있습니다. 또한 EKS 컨트롤 플레인은 수평적으로 확장되므로 필요에 따라 추가 인스턴스를 디플로이먼트하여 수요를 충족합니다. 데이터 영역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오토스케일링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Horizontal Path Autoscaler, 즉 HPA 및 쿠버네티스 지표 서버는 EKS에서 지원합니다. 따라서 사용자 지정 지표에 대한 응답으로 아마존 EKS에서 관리하는 쿠버네티스 워크로드를 손쉽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 예에서는
HPA 리소스가 생성될 때 50% CPU 비율이 지정되었습니다. CPU 사용량이 할당된 컨테이너 리소스가 50%를 초과하면 HPA는 CPU 평균이 50%보다 낮아질 때까지 지정된 최소값인 1에서 최대값까지 인스턴스를 자동 확장합니다. 만일 부하가 감소하면 EKS는 인스턴스 수를 서서히 최소수로 낮추도록 하여 비용을 줄이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EKS를 사용하여 컨테이너 기반 워크로드를 실행할 경우 강점 중 하나는 다른 AWS 서비스와 긴밀하게 통합된다는 것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합 해제를 위한 아마존 SS 및 아마존 SQS 서비스, 로드 밸런싱을 위한 클래식 애플리케이션 및 네트워크 로드 밸런스, DNS 및 서비스 검색을 위한 라우트 53, 인증 및 권한 부여를 위한 IAM, 암호화된 패스워드, 크리덴셜, 토큰 및 기타 시큐리티를 관리하는 시큐리티 매니저, 서비스를 외부에 공개하기 위한 API 게이트웨이, CI/CD를 위한 코드 파이프라인 등의 AWS 개발자 도구, 모니터링, 로깅 알림을 위한 아마존 클라우드 와치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다른 AWS 서비스와 EKS 통합의 예입니다. 이 예는 쿠버네티스와 AWS를 함께 사용하여 컨테이너 기반 애플리케이션용 완전 관리형 지속적 디플로이먼트 파이프라인을 생성합니다. 이 접근 방식은 쿠버네티스의 오픈소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을 관리하고 AWS 개발자 도구를 사용하여 소스 코드, 구축 및 파이프라인을 관리합니다. 이 환경에서 개발자는 코드를 디플로이먼트하는 방법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코드 개발에 집중할 수 있으며 개발 관리자는 최신 변경사항이 항상 디플로이먼트 된다는 사실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에서의 동작 방식을 보면 첫 번째, 우선 개발자는 코드를 AWS 코드 커밋 리파지토리에 커밋하고 풀 요청을 생성하여 프로덕션 코드에 대해 제한된 변경사항을 검토합니다. 풀 요청이 AWS 코드 커밋 리파지토리의 마스터 브랜치에 병합되면 AWS 코드 파이프라인은 자동으로 브랜치에 대한 변경사항을 감지하고 파이프라인을 통해 코드 변경 처리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 AWS 코드 빌더는 코드 변경사항과 종속성을 패키징하고 도커 이미지를 구축합니다. 선택사항으로 다른 파이프라인 단계도 AWS 코드 빌더를 사용하여 코드와 패키지를 테스트합니다. 세 번째, 구축 및 또는 테스트 단계가 성공한 후 도커 이미지는 아마존 ECR로 푸시됩니다. 네 번째, AWS 코드 파이프라인은 쿠버네티스 파이썬 클라이언트를 함수 리소스의 일부로 포함하는 AWS 람다 함수를 호출합니다. 람다 함수는 아마존 ECR의 이미지와 일치하는 구축에 적용된 도커 이미지 태그와 일치하도록 쿠버네티스 디플로이먼트 파일에 도커 이미지에 사용되는 태그에서 문자열 수정을 수행합니다. 이때 람다 함수에는 파라미터 스토어에 저장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암호 정보를 해독할 수 있는 IAM 역할이 할당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디플로이먼트 매니페스트 업데이트가 완료가 되고 AWS 람다는 쿠버네티스 API를 호출하여 쿠버네티스 애플리케이션 디플로이먼트의 이미지를 업데이트합니다. 여섯 번째, 쿠버네티스는 아마존 ECR에 저장된 도커 이미지와 일치하도록 애플리케이션 디플로이먼트에서 파드의 롤링 업데이트를 수행합니다. 이렇게 하여 개발자가 간단하게 자신의 코드 수정만으로 자동으로 업데이트된 배포를 쉽게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스케줄러가 EKS의 워커로드에 파드를 배치하는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파드는 매니페스트 파일 내에 파드 스펙으로 정의됩니다. 다음은 하나의 우분투 컨테이너가 있는 파드를 정의하는 파드 스펙의 기본 예시입니다. 파드 스펙에는 파드 이름과 파드에 대해 생성될 컨테이너 및 볼륨이 포함됩니다. 컨테이너는 항상 파드에 포함되며 컨테이너는 파드 간에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이 예시에는 컨테이너에 마운트되는 Redis Persistent Storage라는 이름의 볼륨을 정의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매니페스트 파일을 이제 스케줄러는 파드에 필요한 리소스를 살펴보고 그 정보를 사용하여 스케줄링 결정에 영향을 줍니다. 이제 파드에 대한 리소스 요구사항을 정의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스케줄러는 일련의 필터를 실행하여
파드 배치에 사용할 수 없는 노드를 제외합니다. 첫 번째 필터는 볼륨 필터입니다. 이 경우 스케줄러는 파드의 볼륨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호환되는 노드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한 가용 영역의 EBS 볼륨은 다른 가용 영역의 노드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또는 필요한 특정 볼륨이 이미 특정 노드에 마운트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케줄러는 파드에 필요한 리소스가 나머지 노드 중 어디에 있는지를 고려합니다. 여기에는 CPU, 메모리, 디스크 공간, 사용 가능한 포트 등이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스케줄러는 파드 배치를 미세 조정하도록 설정된 제약 조건을 고려합니다. 사용자는 노드 수준과 파드 수준에서 스케줄링 제약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테인트와 톨러레이션을 사용하여 특정 노드에 배치할 수 있는 파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파드는 이 단원의 후반부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선호된 선호도 스케줄링 옵션을 사용하여 특정 인스턴스 유형 또는 가용 영역에 대한 파드 배치를 제어하고 워크로드에 적합한 리소스가 있는 인스턴스에서 파드가 실행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비선호도를 이용하면 단일 장애 지점을 방지하기 위해 파드가 동일한 노드에서 끝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호도, 비선호도 스케줄링은 파드 수준에서 작동하므로 서로 많이 통신할 파드들을 공통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가 끝나면 스케줄러는 필터링 되지 않는 각 노드에 대해 점수를 계산하며 가장 점수가 높은 노드에 파드가 배치됩니다. 필터를 모두 적용한 후에 사용 가능한 노드가 남아있지 않으면 스케줄링은 실패하게 됩니다. 리소스 요구사항 및 제약 조건을 사용하여 파드 배치를 관리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에서는 한 파드에 두 개의 컨테이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리퀘스트와 리밋이라는 두 개의 설정이 컨테이너의 리소스 사용률을 제어합니다. 파드의 각 컨테이너에 대해 리퀘스트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할당해야 하는 리소스 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소스는 컨테이너에 대해 보장됩니다. 이 파라미터는 파드 스케줄링 중에 고려됩니다. 리미트 파라미터는 파드가 실행된 후 리소스의 하드 제한을 정의합니다. 실행 컨테이너는 리소스 사용량을 원래 요청량에서 정의된 한도까지 버스트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가 한도치보다 더 많은 리소스를 사용할 경우 스케줄러가 컨테이너를 종료합니다. 리소스 요구사항은 컨테이너 수준에서 지정됩니다. 따라서 모든 컨테이너에 대해 요청된 리소스의 합계는 파드의 리소스를 정의하며 스케줄러가 스케줄링 결정을 내릴 때 이 리소스를 사용합니다. 노드를 오버 프로비저닝 할 수 없으므로 클러스터의 파드를 위한 리소스가 충분하지 않으면 스케줄링은 실패하게 됩니다. 이 예에서 두 컨테이너에서 요청한 CPU 유닛의 합계는 1000 유닛으로 이는 전체 vCPU 한 개에 해당합니다. 이는 스케줄러가 이 파드를 배치하기 위해 노드를 선택할 때 사용하는 값입니다. 파드가 실행되면 제거 정책이 적용되기 전에 최대 1600 유닛을 버스팅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소스 할당량을 정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모든 네임스페이스에 리소스 쿼터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 네임스페이스의 파드가 리소스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이 방지됩니다. 이 예시에서는 이 네임스페이스에 대해 최대 CPU와 메모리 리소스 할당량을 설정했습니다. 다음으로 파드 수준에서 파드의 각 컨테이너에 대한 리소스를 정의합니다. 이 예에서처럼 네임스페이스 수준에서 요청과 한도를 모두 지정하는 경우 파드 사양에도 둘 다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테인트와 톨러레이션을 살펴보겠습니다. 테인트와 톨러레이션은 함께 작동하여 특정 노드에 어떤 파드를 배치할 수 있는지를 제어하는 설정입니다. 테인트는 파드의 배치를 막는 노드의 속성입니다. 테인트된 노드는 구체적으로 테인트를 허용하지 않는 파드를 수락하지 않습니다. 노드를 테인트하려면 스카이네틱 폴스와 같은 키값상을 지정한 다음 테인트가 언제 고려되는지를 정의하는 작업을 추가합니다. 이 예에서는 스케줄러가 스케줄링 시 테인트를 고려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파드에 일치하는 톨러레이션 없으면 이 노드에 파드가 예약되지 않습니다. 톨러레이션은
파드가 테인트된 노드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지정해주는 파드의 속성입니다. 톨러레이션은 특정 테인트와 일치해야 합니다. 이 예시에서는 이전에 설정한 테인트와 일치하는 특정 파드에 톨러레이션을 적용합니다. 이제 스케줄러는 이 파드를 테인트된 노드에 배치할 수 있지만 다른 제약 조건에 따라 그 밖에 다른 곳에 스케줄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파드가 특정 노드에 스케줄되도록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 파드에 GPU나 SSD와 같은 특정 하드웨어 리소스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파드가 특정 노드나 인스턴스 유형에서 실행되게 하기 위해 선호도 설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호도 설정을 테인트 및 톨러레이션과 결합할 경우 톨러레이션이 올바른 파드만 노드에 예약할 수 있게 됩니다. 노드 어피니티 설정을 이용하면 파드가 일부 인스턴스 유형에서만 실행되게 할 수 있습니다. 노드 선호도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required로 시작되는 설정 및 preferred로 시작되는 설정입니다. 각각은 하드와 소프트웨어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자는 파드가 노드에 스케줄링 되도록 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규칙을 지정하고 후자는 스케줄러가 적용하려고 하지만 보장하지는 않는 기본 설정을 지정합니다. 이들 명칭에서 ignored during execution 부분은 실행 시간에 노드의 레이블이 바뀌어서 파드의 선호도 규칙이 더 이상 충족되지 않더라도 그 파드는 그 노드에서 계속 실행된다는 뜻입니다. 이 예시에서는 파드가 알파 라지 또는 알파 엑스 라지 인스턴스에서 실행되도록 지정했으며 스케줄러는 US East 1A 가용 영역에서 이 파드 집합을 실행하려고 시도하지만 가능하지 않을 경우 다른 곳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파드가 다른 파드와 비교하여 어떻게 배치되어야 하는지를 제어하기 위해 파드 수준에서 선호도와 비선호도를 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비선호도 스케줄링을 사용하면 스케줄러가 특정 파드에 대해 단일 장애 지점을 생성하지 않도록 하므로 파드가 동일한 노드에서 종료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EKS에서 통신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산 오케스트레이션 시스템을 위한 네트워킹 솔루션을 설계할 때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컨테이너 사이의 파드 간 통신, 즉 파드가 다른 경우 컨테이너 간의 통신과 한 노드 및 서로 다른 노드에서의 파드 간 통신, 파드에서 서비스, 즉 앞부분에서 살펴본 쿠버네티스 리소스 중 하나로의 접근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부에서 클러스터로의 인그레스 연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쿠버네티스 실행 세부 정보로 이동하기 전에 도커가 호스트 수준의 소프트웨어 브릿지를 사용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커는 표준 프라이빗 블록 중 하나에서 나트가 할당한 주소 범위의 프라이빗 호스트 수준 가상 브릿지를 사용합니다. 어느 날 도커는 더 많은 네트워킹 모형을 지원하지만 위의 브릿지 모드는 과거부터 기본 모드였으며 다른 많은 오케스트레이션 도구에서 사용됩니다. 이 모형에서 컨테이너는 한 호스트 내에서 서로 직접 네트워크를 연결을 갖지만 다른 호스트의 컨테이너에 직접 도달할 수 없으며 외부 네트워크에서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커는 호스트 IP 주소의 임의 포트가 컨테이너의 IP 포트 쌍에 매핑되는 동적 포트 할당을 사용합니다. 이를 통해 컨테이너 네트워크와 호스트 네트워크 사이의 빈 곳을 메울 수 있지만 백엔드 컨테이너에 IP 포트 등록이 있는 로드 밸런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외부 네트워크로부터 수신은 로드 밸런스를 통해서 수행됩니다. 즉, 컨테이너 자체가 액세스할 수 있는 외부 IP 주소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호스트 간 통신도 로드 밸런서를 거쳐야 합니다. 이 예시에서는 도커 브릿지에서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 즉 NAT가 수행되기 때문에 대상 컨테이너의 IP 주소가 다른 호스트의 컨테이너에서는 숨겨집니다. 쿠버네티스는 포트 할당, 네트워킹, 이름 지정, 서비스 검색, 로드 밸런싱, 애플리케이션 구성 및 컨테이너화되지 않는 워크로드로부터의 마이그레이션 관점에서 파드를 가상머신 또는 물리적 호스트와 매우 유사하게 처리될 수 있는 이전 버전과의 호환성에 중점을 둔 다른 모형을 사용합니다. 쿠버네티스 네트워킹에서
컨테이너가 식별하는 IP 주소는 다른 사용자가 보는 IP 주소와 동일하며 모든 컨테이너는 다른 모든 컨테이너 및 나트 없는 노드와 통신할 수 있습니다. 파드는 쿠버네티스의 기본 구성 요소이므로 쿠버네티스는 네트워크의 IP 주소를 단일 컨테이너가 아닌 파드에 적용합니다. 파드 내 컨테이너는 리눅스 네임스페이스를 공유하며 로컬 호스트를 사용하여 서로 통신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 내에서 파드 간 통신이 이루어지는 경우 파드의 네임스페이스는 리눅스 버추얼 이더넷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연결됩니다. 각 노드는 컨테이너에 대한 네트워크 범위를 가져오고 각 파드는 해당 범위의 IP 주소를 가져옵니다. 이제 동일한 호스트에 있는 컨테이너는 서로 통신할 수 있습니다. 다른 노드의 파드는 어떨까요? 노드 간 통신을 간소화하기 위해 EKS는 쿠버네티스용 아마존 VPC 컨테이너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CNI 플러그인을 통해 아마존 VPC 네트워킹을 쿠버네티스에 통합합니다. 이 CNI 플러그인은 쿠버네티스 파드에서 VPC 네트워크에서와 마찬가지로 파드 내 동일한 IP 주소를 보유할 수 있게 합니다. CNI 플러그인은 GitHub에서 유지 관리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입니다. CNI는 호스트 인스턴스에 여러 탄력적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ENI를 프로비저닝하는 EC2의 기능을 활용하며 각 인터페이스는 여러 보조 IP 주소를 사용하여 VPC 풀에 할당된 여러 IP 주소를 가져옵니다. 그런 다음 이런 IP 주소를 호스트의 파드에 넘겨주고 ENI를 파드에 생성된 버추얼 이더넷 포드에 연결한 다음 리눅스 커널이 나머지를 처리하도록 합니다. 모든 파드는 VPC에서 라우팅 가능한 실제 IP 주소를 가지며 다른 파드, 노드 또는 AWS 서비스에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EKS는 칼리코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정책을 활성화합니다. 그러면 각 노드에 칼리코 노드 에이전트가 디플로이먼트 됩니다. 이를 통해 라우팅 정보가 표준 BGP 라우팅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노드 간에 전파될 수 있습니다. 플러그인의 버추얼 이더넷 명령 규칙을 칼리코에 맞추면 각 호스트의 칼리코 노드는 각 컨테이너에 속한 버추얼 이더넷을 알고 평소와 같이 리눅스 커널의 각 컨테이너의 인터페이스, IP 테이블, IP 셋을 사용하여 정책 규칙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플러그인이 버추얼 이더넷을 올바른 방식으로 연결했기 때문에 파드에서 나가는 모든 트래픽에 이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제 서로 통신하는 파드가 훌륭하게 마련되었지만 파드는 동적입니다. 파드 또는 노드가 중단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용 전 디플로이먼트 또는 다른 컨트롤러는 다른 IP 주소를 가진 새 파드를 생성하게 되고 파드의 클라이언트는 이를 어떻게든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실제 환경에서는 애플리케이션 버전을 2개 이상 실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여러 파드가 사용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앞서 언급한 서비스들, 즉 또 다른 쿠버네티스 프리미티를 사용하여 해결합니다. 서비스는 일관된 IP 주소 및 포트를 파드 그룹에 대한 진입점으로 제공합니다. 각 서비스에는 서비스가 존재하는 한 변경되지 않는 IP 주소와 포트가 있습니다. 내부 또는 외부 클라이언트는 서비스 IP 및 포트에 연결하여 파드 그룹에서 실행 중인 애플리케이션에 연결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연결은 해당 서비스를 지원하는 파드 중 하나로 라우팅됩니다. 쿠버네티스에는 여러 가지 서비스 유형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것은 기본 유형인 클러스터 IP 서비스의 예입니다. 클러스터 IP 서비스는 클러스터 내에서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 범위 IP 주소가 이 서비스에 할당됩니다. 이러한 유형의 서비스는 프론트엔드 파드가 백엔드 파드에 액세스하거나 로드 밸런스 역할을 하는데 유용합니다. 쿠버네티스의 서비스 아이디어는 ECS의 서비스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ECS의 서비스는 특정 개수의 태스크를 계속 실행되게 해야 하지만 쿠버네티스에서는 서비스가 파드를 함께 그룹화하고 그룹을 마이크로 서비스로 노출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실행되는 파드의 수는 컨트롤러의 책임입니다. 다음은 이 서비스의 몇 가지 세부 사항입니다. 사양에서 가장 중요한 필드는 셀렉터로
이 서비스 엔드포인트 역할을 하는 파드를 결정합니다. 이 경우 app my app 레이블이 있는 모든 파드는 이 서비스의 일부가 됩니다. 이 예시에서는 각각 컨테이너 포트 9376번과 9377번에 매핑되는 두 개의 포트, 즉 80과 443을 노출합니다. 이제부터는 셀렉트 레이블과 일치하는 모든 파드가 서비스의 일부가 됩니다. 서비스의 일부인 파드의 레이블을 My 앱에서 다른 레이블로 변경하면 서비스는 요청을 해당 파드로 라우팅하지 않습니다. 그럼 서비스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시에서는 클러스터 IP 서비스와 거의 동일한 노드 포트 서비스를 보여줍니다. 단 각 노드에서 포트를 열어 클러스터 내에서뿐만 아니라 노드 포트의 노드에 직접 연결하는 외부로부터도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드의 큐브 프락시 서비스는 EKS 컨트롤 플레인에서 실행되는 API 서버에서 서비스 추가 및 제거를 감시합니다. 이는 각 서비스에 대해 로컬 노드에서 임의로 선택한 포트를 엽니다. 프락시 포트에 대한 모든 연결은 서비스 백엔드의 파드 중 하나로 프락시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서비스는 서비스의 클러스터 IP 및 포트에 대한 트래픽을 캡처하여 해당 트래픽을 프락시 포트로 리다렉션하는 IP 테이블 규칙을 설치합니다. 인터넷에서 요청이 실행되면 해당 요청은 단일 EC2 인스턴스의 특정 포트로 전달됩니다. 이 예시에서는 80입니다. 그런 다음 노드에서 실행 중인 큐브 프락시가 요청을 가져와서 수신 대기 중인 쿠버네티스 유형 서비스에 대한 요청으로 변환합니다. 이때 프론트엔드 서비스는 포트 32001에서 수신 대기하며 요청을 엔진엑스 파드 중 하나로 로드 밸런싱하며 여기에서 요청이 처리됩니다. 기본적으로 백엔드 선택은 라운드 로빙입니다. 로드 밸런서 서비스 유형은 모든 노드 앞에 로드 밸런서를 추가하여 노드 포트 서비스를 확장합니다. EKS에서는 쿠버네티스가 AWS 로드 밸런서를 요청하고 모든 노드를 등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드 밸런서는 지정된 서비스의 파드가 실행 중인 위치를 알지 못하므로 모든 워커 노드가 로드 밸런서의 백엔드 인스턴스로 추가됩니다. 이 예시에서는 NLB 어노테이션을 사용하여 서비스가 로드 밸런서 유형으로 정의되었습니다. 즉, 요청을 수신하고 노출된 포트를 통해 노드로 라우팅하는 모든 인스턴스의 앞에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요청이 실행되면 해당 요청은 먼저 NLB에 도착합니다. 그런 다음 NLB는 특정 포트의 EC2 인스턴스 중 하나로 요청을 전달합니다. 그런 다음 노드에서 실행 중인 큐브 프락시가 요청을 가져와서 수신 대기 중인 쿠버네티스 유형 서비스에 대한 요청으로 변환합니다. 여기서 프론트엔드 서비스는 포트 32001에서 수신 대기하고 백엔드 파드 중 하나에 로드 밸런싱하며 요청을 처리합니다. 클러스터 외부의 리소스의 연결이 필요한 경우 익스터널 네임 서비스 유형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라는 서비스를 만들어 RDS 엔드포인트를 가리키도록 합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해야 하는 모든 파드는 쉽게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에 연결할 수 있도록 RDS 엔드포인트가 반환됩니다. 이 유형의 서비스는 외부 리소스를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로 마이그레이션하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클러스터에 데이터베이스를 배포하고 서비스 유형을 클러스터 IP로 업데이트하기만 하면 애플리케이션은 동일한 엔드포인트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쿠버네티스 인그레스는 클러스터에서 실행되는 쿠버네티스 서비스에 대한 외부 또는 내부 HTTP 또는 HTTPS 액세스를 관리할 수 있는 API 객체입니다. AWS ALB 인그레스 컨트롤러는 클러스터에서 쿠버네티스 사용자가 인그레스 리소스를 선언할 때마다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스와 필요한 지원 리소스의 생성을 트리거하는 컨트롤러입니다. 인그레스 리소스는 ALB를 사용하여 트래픽을 클러스터 내 다른 엔드포인트로 라우팅합니다. 다음은 AWS ALB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사용하는 하나의 예입니다. 외부에서 요청이 이루어지면 ALB로 라우팅됩니다.
ALB는 경로를 기반으로 적절한 대상 그룹을 선택한 다음 특정 포트의 EC2 인스턴스 중 하나로 요청을 전달합니다. 그런 다음 노드에서 실행되는 큐브 프락시가 요청을 가져와 수신 대기 중인 쿠버네티스 서비스에 대한 요청으로 변환합니다. 예를 들어 포트 32003에서 수신 대기하는 엔진엑스 서비스는 요청을 엔진엑스 파드 중 하나로 로드 밸런싱하며 여기에서 요청이 처리가 됩니다. 다음 주제에서는 파드가 데이터를 공유하고 호스트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쿠버네티스 볼륨은 컨테이너 사용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합니다. 예를 들어 컨테이너에 문제가 발생하면 스토리지는 휘발성이라 데이터는 손실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파드 내 컨테이너들이 동일한 데이터를 공유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쿠버네티스 볼륨은 동일한 파드의 컨테이너가 볼륨을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파드에 단일 컨테이너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볼륨 데이터가 손실되지 않습니다. 이런 비영구적 볼륨은 볼륨의 파드와 동일한 수명을 갖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볼륨은 empty drive, host path, AWS Elastic Block Store 및 config map 등 다양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볼륨은 파드 스펙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볼륨을 컨테이너에 마운트할 위치 또한 명시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볼륨은 여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즉, 루트 대신 볼륨 마운트, 서브 패스 필드를 사용하여 참조된 볼륨 내부의 하위 경로를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볼륨은 다른 볼륨에 마운트 될 수 없으며 다른 볼륨의 하드링크로 연결될 수도 없습니다. 다음은 MTDIR 볼륨의 예입니다. MTDIR 볼륨은 노드에 파드가 할당될 때 생성되며 해당 파드가 노드에서 실행되는 한 계속 존재합니다. 파드가 노드에서 제거되면 내용은 손실됩니다. 동일한 파드의 컨테이너는 모두 MTDIR 볼륨의 동일한 파일을 읽고 쓸 수 있습니다. 볼륨의 스토리지 미디어는 큐블렛 루트 디렉토리를 포함하는 파일 시스템의 미디어에 의해 결정됩니다. 또는 임시 파일 시스템으로 마운트되는 인메모리 MTDIR 볼륨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MTDIR 볼륨 이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컨테이너 간 또는 파드 간의 격리가 없으며 볼륨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 크기에 제한이 없습니다. 호스트 패스 볼륨은 호스트 노드의 파일 시스템에서 파드로 파일 또는 디렉토리를 마운트하고 컨테이너가 노드 파일 시스템 항목에 액세스할 수 있게 합니다. 호스트 패스를 사용할 때는 동일한 구성의 파드가 다른 노드에서는 다르게 작동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기본 호스트에서 생성된 파일 및 디렉토리는 루트 쓰기만 가능하므로 일반적으로 이 볼륨 유형에는 프리빌리지드 컨테이너가 필요합니다. 영구적인 볼륨은 볼륨을 사용하는 개별 파드와 무관하게 수명 주기가 있는 볼륨입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AWS Elastic Block Store 볼륨 유형을 사용하여 영구 스토리지를 위한 EBS 볼륨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AWS Elastic Block Store 볼륨 유형의 큰 이점 중 하나는 EBS 볼륨의 내용이 보존되며 파드를 제거할 때 MTDIR 볼륨처럼 삭제되지 않고 볼륨이 마운트 해제된다는 것입니다. 이 유형을 사용하려면 마운트하기 전에 EBS 볼륨을 반드시 생성해야 합니다. 또한 노드는 EC2 인스턴스여야만 하며 EBS 볼륨과 동일한 리전 및 가용 영역에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EBS 볼륨은 한 번에 하나의 EC2 인스턴스에만 마운트할 수 있습니다. EBS 볼륨을 프로비저닝하기 전에 적절한 스토리지 클래스를 정의해야 합니다. 스토리지 클래스는 관리자가 제공하는 스토리지의 클래스를 설명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쿠버네티스 리소스입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기본적으로 GP2 티어 스토리지 클래스가 생성되므로 다른 종류의 스토리지를 선택하는 경우 스토리지 클래스를 정의해야 합니다. 이 화면에서의 예에서처럼 SD1 스토리지 유형을 사용하는 경우 야물 파일에 정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스토리지 클래스를 정의하기 위해 야물 파일을 만든 후 큐브CTL을 사용하여
매니페스트 파일에서 스토리지 클래스를 생성합니다. 이 예시에서는 storage class kubernetes io is default class equal to라는 어노테이션을 이용하여 st1 스토리지 타입을 이 클래스의 기본으로 설정하고 그런 다음 스토리지 클래스가 생성되었으면 기본값으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제 파드와 함께 사용할 EBS 볼륨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 케이스의 일부 보안 기능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KS는 쿠버네티스용 AWS IAM 어덴티케이터를 통해 IAM 서비스와 긴밀하게 통합되어 있습니다. 어덴티케이터는 AWS IAM 크레덴셜을 사용하여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인증하는 도구입니다. 쿠버네티스용 AWS IAM 어덴티케이터를 사용하면 쿠버네티스 액세스를 위해 별도의 크레덴셜을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AWS IAM은 또한 클라우드 트레이를 통한 대여교의 감사 추적과 같은 여러 유용한 속성을 제공합니다. 이 도구에 대한 초기 작업은 햅티오이에 수행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여러 커뮤니티 엔지니어의 조력을 받으며 현재 햅티오 및 아마존 EKS OSS 엔지니어가 관리를 합니다. 다음은 오덴티케이터 도구를 사용하는 인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주는 개요입니다. 첫 번째, kubectl 호출을 실행하면 get pod 호출을 실행했다고 가정했을 때 IAM 자격증명이 kubernetes 호출과 함께 전달됩니다. 두 번째, 백엔드에서 kubernetes는 오덴티케이터 도구를 사용하여 IAM 자격증명을 확인합니다. 이것은 순전히 인증입니다. 세 번째, 오덴티케이터의 응답은 kubernetes로 다시 전송됩니다. 네 번째, kubernetes는 권한 부여를 위해 내부 역할 기반 액세스 제어, RBAC 매핑을 점검합니다. 이는 get pod 호출이 허용되는지 또는 거부되는지 결정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kubernetes API는 요청을 승인하거나 거부하게 됩니다. 다음은 kubernetes API에 액세스하기 위해 AWS 싱글 사인온을 사용하는 방법의 예입니다.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전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AWS 오가니제이션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는 모든 기능이 활성화된 AWS 오가니제이션에서 관리하는 마스터 계정이 아닌 관리되는 계정에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액티브 디렉토리는 AWS 관리형 AD 또는 온프라미스 액티브 디렉토리와 AD 커넥터로 연결되거나 AWS 관리형 AD에 대한 트러스트가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마스터 계정에서 SSL을 사용하도록 설정하고 AD에 연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싱글 사인온을 사용하여 쿠버네티스 액세스하도록 사용자를 구성하려면 다음과 같이 진행해야 합니다. 첫 번째, 사용자를 액티브 디렉토리에 추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싱글 사인온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자에게 할당합니다. 이때 관리되는 AWS 계정에서 필요한 유일한 IAM 권한은 STS Assume Role 뿐입니다. 세 번째, 관리되는 계정에서 역할이 생성되면 해당 역할의 ARN을 가져옵니다. 네 번째, 역할의 ARN을 포함하도록 쿠버네티스 구성 파일을 구성합니다. 다섯 번째, 사용자가 싱글 사인온에 로그인하고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인증하도록 하여 사용자에 대한 임시 CLI 크레덴셜을 가져옵니다. 이러한 구성 정보는 파드의 컨테이너에서 포함하지 않고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개발, 테스트, 스테이징, 프로덕션 등의 여러 환경의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배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애플리케이션의 이동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쿠버네티스에는 config map 및 security와 같은 네이티브 컨스트럭처가 있어 구성 아티팩트를 이미지화된 컨텐츠에서 분리하여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의 이동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AWS 파라미터 스토어 등의 다른 서비스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config maps를 사용하면 쿠버네티스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구성을 별도로 저장하고 필요할 때 참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애플리케이션에는 구성 파일,
명령줄 인수, 환경 변수의 조합을 통한 구성이 필요합니다. 데이터는 config 맵의 키 값 쌍으로 저장되며 다양한 방법으로 config 맵의 데이터를 애플리케이션에 주입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암호와 같은 중요한 정보는 config 맵에 저장해서는 안 됩니다. 민감한 정보를 저장하려면 security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이에는 myparams.라는 파일에서 myconfig라는 새 config 맵을 생성합니다. from 파일 옵션을 사용하여 config 맵을 생성하면 기본적으로 파일 이름은 config 맵의 데이터 세션에 저장된 키가 됩니다. 이에서 키는 myparam이고 값은 지정된 파일의 전체 콘텐츠입니다. 단일 파일에서 여러 키 값상을 정의하려면 from env 파일 옵션을 대신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from literal 옵션을 사용하여 CLI를 통해 config 맵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에서는 먼저 그 키가 special how이고 값이 vary인 special config라는 config 맵을 생성합니다. 다음으로 야물 파일에 정의된 path를 시작하고 config 맵에 정의된 키 밸류 쌍이 환경 변수로 전달되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키 밸류 쌍이 로그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path 사양 내에서 환경 변수 special level 키의 값은 value from 및 config map key reference를 사용하여 config 맵에서 가져옵니다. config 맵에 저장된 데이터를 사용하는 또 다른 방법은 볼륨으로 마운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config 맵을 먼저 정의한 다음 야물 파일에서 볼륨 마운트 설정을 정의하여 path의 컨테이너가 etc-config의 파일로 직접 참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config 맵을 볼륨에 마운트하면 etc-config 디렉토리에 있는 기존 파일이 삭제됩니다. 민감한 정보는 시크릿로 저장해야 합니다. 쿠버네티스 시크릿 객체를 사용하면 암호, 토큰, SSH 키 같은 민감한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예에서는 시크릿가 인코딩되어 구성 파일에 기록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크릿 객체를 만들고 그 시크릿이 쿠버네티스에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이 시크릿 값은 OPAQ로 표시됩니다. 다음은 시크릿을 파드 환경 변수로 사용하는 예입니다. 컴퓨터 맵과 마찬가지로 원할 경우 시크릿을 파드 볼륨으로 사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EKS에서는 AWS 시크릿 매니저와 통합된 파라미터 스토어에 시크릿을 저장하고 가져올 수 있습니다. AWS 시크릿 매니저를 사용하면 데이터베이스 크리덴셜, API 키 및 기타 시크릿을 수명주기 동안 손쉽게 교체, 관리하고 가져올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 스토어를 사용하여 시크릿 매니저 스크립트를 참조하면 코드 및 구성 스크립트에서 일관성 있고 안전하게 암호 및 참조 데이터를 호출하고 사용할 수 있는 프로세서가 마련됩니다. 파라미터 스토어는 AWS 시크릿 매니저 스크립트를 참조하기 위한 패스스루 서비스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참조는 상태 비저장 참조이므로 시크릿에 대한 데이터나 메타데이터가 파라미터 스토어에 보관되지 않습니다. 시크릿 매니저는 많은 AWS 서비스에 사용하는 키 스토리지 및 암호화 서비스인 AWS 키 매니지먼트 서비스, 즉 AWS KMS를 사용하여 시크릿에 보호되는 텍스트를 암호화합니다. 이렇게 하면 암호를 저장할 때 암호가 안전하게 암호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파라미터 스토어에 대한 모든 호출은 AWS 클라우드 트레일에 기록되므로 이를 감사할 수 있습니다. 특정 시큐리티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하거나 거부하는 역할의 IAM 정책을 연결하고 해당 시큐리티로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예에서는 파드 B가 실행해야 하는 하나의 시큐리티에 읽기 전용 권한을 부여합니다. 또는 시큐리티에 직접 정책을 연결해 시큐리티 및 시큐리티의 버전을 읽거나 수정할 수 있는 사용자를 지정하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EKS의 시크릿 매니저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져오려는 컨테이너 이미지가 포함된 프라이빗 레지스트리에 대한 크리덴셜을 저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노드에서 발생되는 로그를 중앙화된 로그 저장소로 모아서 로그를 모니터링하는 방법입니다. 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플런티드 데몬을 설치 및 수정하는 데 데몬셋을 사용합니다. 데몬셋은 모든 노드에 요청된 파드의 복사본이 있는지 확인하는 컨트롤러 유형입니다. 이 기능은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실행하는 파드의 일반적인 지원 기능, 예를 들어서 보안, 로긴, 모니터링 또는 백업을 제공하는 데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노드에서 로그를 수집해야 하는 경우 플런티드와 같은 로긴 데몬 파드가 모든 노드에서 실행되도록 하는 데몬셋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데몬셋을 삭제하면 모든 노드에서 생성된 모든 파드가 삭제됩니다. 물론 데몬셋이 아닌 이니티 스크립트와 같은 다른 방법으로 이러한 데몬을 실행할 수도 있지만 데몬셋을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른 애플리케이션과 마찬가지로 데몬에 대한 로그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고 유사한 쿠버네티스 도구 세트와 API 클라이언트의 에코시스템을 유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몬을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에서 격리하고 노드 장애와 같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삭제된 파드를 교체하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플런티드 일라스티서치 데몬셋의 예로 실행 중인 컨테이너에서 AWS 클라우드와치 로그로 로그를 집계하는 설정입니다. 이 설정을 위해 먼저 IAM 역할을 생성하거나 EC2 인스턴스 IAM 역할을 수정하여 클라우드와치 로그에 대한 로gin을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클러스터에 플런티드를 설치하는 방법 및 IAM 역할을 관리하는 방법에 따라 IAM 크리덴셜을 생성하고 필요한 경우 쿠버네티스 보안 정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각 워커 노드에서 플런티드 컨테이너를 실행하고 호스트에 바 밑에 라이브러리 밑에 도커 밑에 컨테이너 디렉토리를 실행 중인 컨테이너에 마운트하는 데모셋을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플런티드가 로그를 패키징하고 AWS 클라우드와치 로그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모셋의 구성 방법에 따라 컨테이너 로그가 클러스터의 로그 그룹에 표시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에서는 EKS에서 업그레이드를 관리하는 방법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버네티스 버전 업데이트 및 EKS 플랫폼 버전 업데이트라는 두 가지 유형의 업데이트를 EKS 클러스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EKS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업데이트에 대해 실행 준비된 관련 클러스터 업그레이드를 수행합니다. 아마존 EKS 클러스터 플랫폼 버전은 활성화된 쿠버네티스 API 서버 플래그와 현재 쿠버네티스 패치 버전 등 클러스터 컨트롤 플레인의 기능을 나타냅니다. 모든 아마존 EKS 플랫폼 버전은 쿠버네티스 버전과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쿠버네티스 버전에서 독립되어 있습니다. 아마존 EKS의 새로운 쿠버네티스 마이너 버전, 예를 들어서 1.11이 제공되면 그 쿠버네티스 마이너 버전의 최초 플랫폼 버전이 EKS.1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마존 EKS는 새로운 플랫폼 버전을 정기적으로 릴리즈하여 새로운 쿠버네티스 컨트롤 플레인 설정을 활성화하고 보안 패치를 제공합니다. 쿠버네티스 마이너 버전의 새 플랫폼 버전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아마존 EKS가 기존의 모든 클러스터를 해당 쿠버네티스 마이너 버전의 최신 플랫폼 버전으로 자동 업그레이드합니다. 새 플랫폼 버전은 주요 변경사항을 도입하거나 서비스 중단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버전 지정 체계를 사용하면 여러 쿠버네티스 버전의 구성을 독립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WS는 쿠버네티스 버전 1.11과 호환되지 않는 쿠버네티스 버전 1.10에 대한 패치를 릴리즈해야 할 수 있습니다. EKS 플랫폼의 각 버전은 특정 승인 컨트롤러 세트를 지원합니다. 승인 컨트롤러는 객체가 지속되기 전이지만 요청은 인정되고 승인된 후 쿠버네티스 API 서버에 대한 요청을 가로채는 코드 조각입니다. 쿠버네티스의 많은 고급 기능은 기능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 승인 컨트롤러를 반드시 활성화해야 합니다. 다음은 업데이트 클러스터 버전 명령을 사용한 쿠버네티스 마이너스 버전 간
클러스터 업데이트의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명령에서처럼 업데이트는 간단합니다. 클러스터 이름과 원하는 쿠버네티스 버전만 전달하면 됩니다. 쿠버네티스의 구체적인 패치 버전은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EKS가 안정적이고 잘 테스트된 패치 버전을 선택합니다. 이 CLI 명령은 몇 가지 중요한 정보와 함께 업데이트 API 객체를 반환합니다. 이 업데이트 객체를 사용하면 클러스터에 요청한 수정 상태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에 잘못된 구성으로 인해 오류가 발생했는지, 업데이트가 진행 중인지, 완료가 되었는지 또는 실패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클러스터에 대해 진행 중인 업데이트를 나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데이트 작업의 UUID를 추가 인수로 지정하여 특정 업데이트에 대한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EKS 컨트롤 플레인을 업데이트하는 경우 EKS는 쿠버네티스 워커 노드를 업데이트하지 않습니다. EKS 워커 노드를 업데이트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EKS 팀은 EKS가 지원하는 각 쿠버네티스 버전에 해당하는 워커 노드를 위해 EKS에 최적화된 AMI 집합을 릴리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AMI는 AWS 문서 설명 사이트에 잘 나와 있으며 아마존 EKS AMI GitHub 리파지토리의 버전별 브랜치에서 구축 구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마존 EKS에 최적화된 새로운 AMI가 릴리즈되면 워커노드 그룹의 노드를 이 새 AMI로 교체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마존 EKS 클러스터용 쿠버네티스 버전을 업데이트하는 경우 동일한 쿠버네티스 버전이 있는 워커노드를 사용하도록 워커노드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새 AMI를 사용하도록 클러스터의 워커노드를 업데이트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 워커노드 그룹을 생성하고 파드를 해당 그룹으로 마이그레이션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새 AMI를 사용하도록 기존 워커노드 그룹용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 스택을 업데이트하는 것입니다. 기존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 스택에서 AMI를 업데이트하는 것보다 새 워커노드 그룹으로 마이그레이션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계략적으로 이 절차는 다음과 같은 활동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새 워커노드 그룹을 시작합니다. 두 번째, 두 워커노드가 서로 통신될 수 있도록 두 워커노드 모두에 대한 보안 그룹을 업데이트합니다. 세 번째, 쿠버네티스 RBAC에서 새 워커노드 인스턴스 역할을 매핑합니다. 네 번째, 교체하려는 노드에 새 파드가 스케줄링 되지 않도록 제거하려는 각 노드를 노 스케줄로 테인트합니다. 다섯 번째, 디플로이먼트를 두 개의 복제본으로 확장합니다. 여섯 번째, 제거하려는 각 노드를 클러스터에서 비웁니다. 일곱 번째,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 스택에서 이전 노드를 삭제합니다. 여덟 번째, 쿠버네티스 RBAC에서 이전 워커노드 인스턴스 역할을 삭제합니다. 아홉 번째, 쿠버네티스용 아마존 VPC CNI 플러그인 등 사용자가 디플로이먼트한 플러그인의 최신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열 번째, 필요에 따라 디플로이먼트를 축소합니다. 이렇게 하여 워커노드의 새로운 버전으로 설정을 완료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잠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데모는 EKS 클러스터를 생성하는 부분과 그리고 생성된 클러스터 위에 3개의 컨테이너 서비스를 EKS 서비스를 통해서 배포하는 이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로드 밸런서가 있고 그리고 백엔드, 프론트엔드의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형식의 데모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데모를 실행하기 위해서 AWS 매니지먼트 콘솔로 접속하겠습니다. 자, 접속 후에 미리 구성되어 있는 EC2 인스턴스의 커맨드 창으로 접속하겠습니다. 저희가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노트북에서 이 명령을 수행하셔도 되고 또는 지금처럼 별도의 명령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명령을 수행하셔도 됩니다. 자, 명령창에 접속이 됐고요. 여기서 두 개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하나는 EKSCTL이라고 하는 커맨드와 또 한 가지는 kubectl이라는 커맨드를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자, kubectl 커맨드를 다운로드 받았고
현재 실행 버전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EKSCTL 커맨드를 다운로드 받는데 이 프로그램은 AWS상에서 EKS 구성을 아주 쉽게 진행할 수 있는 커맨드입니다. 그래서 EKSCTL을 통해서 몇 가지 옵션을 통해서 한 번에 실행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명령을 수행하고 대략 10에서 한 15분 정도면 EKS 클러스터가 생성이 됩니다. 자, 명령을 실행했습니다. 쭉 실행되는 과정이 보이고요. 이 과정은 저희 서비스 중에서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라는 서비스의 스택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생성이 됩니다. 스택 이름은 EKSCTL로 시작되는 스택 이름이 되겠습니다. 확인을 위해서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접속해 보겠습니다. 클라우드 포메이션에 가보니 EKSCTL로 시작되는 스택이 보입니다. 현재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클라우드 포메이션은 하나의 미리 만들어져 있는 템플릿을 가지고 스택을 생성합니다. 스택을 클릭하고 스택의 리소스, 자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현재 다음과 같은 자원들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안그룹, 인터넷 게이트웨이, VPC 등 다양한 EKS 클러스터가 구성할 수 있는 기본 환경과 EKS 클러스터를 만들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EKS 서비스가 만들어지는지 EKS 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현재 이 창에서는 ECS 서비스도 볼 수가 있고요. EKS 서비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EKS 클러스터가 생성 중이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생성이 완료가 됐고요. 참고로 이 구성하는 순서는 먼저 클러스터를 만들고 다음에 노드 그룹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러스터가 만들어진 상태고, 그리고 노드 그룹이 만들어지는지 컴퓨테이션 탭에 컴퓨트 탭에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노드 그룹이 아직 안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만드는 중일 겁니다. 잠시 기다렸다가 새로 고침을 진행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새로 고침을 진행하게 되면 노드 그룹이 생성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노드 그룹에 지금 3개의 노드가 만들어진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노드 그룹은 EC2의 오토스케일링 그룹에서 생성합니다. 그래서 EC2 서비스의 오토스케일링 그룹에 가보면 여기에 오토스케일링 그룹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인스턴스는 3개까지, 그래서 최소 하나부터 최소 4개까지 확장하겠다. 현재는 3개의 인스턴스를 가지고 그룹으로 묶어서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인스턴스 창에 가보시면 인스턴스가 생성이 됐고요. 쭉 이제 명령어 창에서는 작업이 진행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작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클러스터가 구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럼 kubectl 커맨드를 통해서 노드 개수를 확인해 보면 3개 노드가 만들어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애플리케이션을 디플로이 하겠습니다. 3개의 애플리케이션 그룹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와 설치했고요. 그리고 이 각각의 이제 컨테이너 서비스들을 배포하는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애플리케이션에 디플로이하고 다음에 서비스를 생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애플리케이션에 마찬가지로 배포를 진행하고 서비스를 생성하겠습니다. 세 번째 애플리케이션에 배포하고 서비스를 생성하겠습니다. 자, 서비스가 잘 만들어졌고 배포도 잘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중에서 프론트엔드에 관련된 서비스의 익스터널 IP를 확인하시고 그 익스터널 IP로 웹브라우저에 접속해서 이 웹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접속이 돼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데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을 기반으로 간략한 데모를 보여드렸습니다. 컨테이너 배포를 위해서 복잡한 인프라를 만들고 배포하는 노력을 들이는 시간보다는 EKS를 사용해서
보다 빠르고 쉽게 배포하는 전략을 데모를 통해서 간략하게 이해를 하셨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컨테이너를 위한 아마존 EKS 서비스 소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이 과정에서 EKS에 대한 기본 개념을 배우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컨테이너의 기본 개념과 컨테이너를 관리하는 쿠버니티스와 EKS가 무엇인지, EKS의 다른 스케줄링 옵션, 파드가 EKS에서 통신하는 방식, 파드가 EKS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공유하는 방식, EKS에서 보안을 적용하는 방법, EKS에서 업그레이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간략하게 배우실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다른 과정에서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AWS 트레이닝 앤 서티피케이션 팀의 테크니컬 트레이너 조재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최자